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음, 자, 우리가 이제 쇼핑몰 API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 프론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실 간단하진 않았고, 제가 프론트 개발자는 아니라서, 나름 이렇게 반응형 웹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위만 반응형이고, 밑엔 반응형이 아직 적용을 안 해서 반응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누르면 제품, 로그인,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 있고요. 네,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볼 텐데, 로그인.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할 수가 있고요. 회원 가입을 누르면 이제 회원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둘리 d2 example.com이라고 해주고 암호는 hello 1234 샵이라고 해주고 2000년도 05월 05일 둘리니까 어린이날 태어났다고 할게요. 둘리 성별은 남성에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로그인을 누르면 여기다가 제가 이제 D2 example.com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암호를 hello 1234 샵이라고 해주고 로그인 누르면 이거 로그인 버튼이 아니라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네요. 다시 D2에 hello 1234 샵이라고 하고 로그인 누르면 이제 로그인이 되고 로그아웃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이 페이지라는 걸 눌러보면 둘리 지금 로그인 회원 가입했을 때 입력했던 정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상품 목록을 누르면 현재 상품이 없어요. 상품 정보가 없는데 제가 데이터베이스에다 상품 정보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스 코드를 보면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 정보를 저장해야 돼요. 카테고리도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모드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카테고리를 복사해가지고 일단 DB에다가 기초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 정보를 10건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새로 고침하면 뭐야 저장을 했는데 잠깐만요. 하나밖에 저장이 안 됐네. 아 하나밖에 안 저장됐나 봐요. 9건 여기 선택하고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하이 전부 눌러야 되는구나. 여기 보면 요걸 눌러야 되네요. 그랬더니 이제 10건이 다 저장됐네요. 자, 그래서 새로 고침했더니 이제 10건에 이제 카테고리가 늘어났죠? 상의, 아우터, 신발 아무거나 눌러도 상품이 안 나옵니다. 상품 정보가 아직 없거든요. 여기 이제 상의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짜 상품 정보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는 가짜 이미지를 보여주는 URL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해요. 요거를 DB에다가 저장해 보겠습니다. 넣고 실행 했더니 이제 DB에 에러가 났대요. 이미지 URL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언노운 칼럼 필드 리스트에 이미지 URL이 없대요. 이 칼럼이 이미지 언더바 URL인데 에디트 파인드 앤 리플라이스 이미지 URL을 이미지 언더바 URL로 몽땅 바꿀게요.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실행. 저장이 됐어요. 요거 복사한 거를 기존 소스 코드도 바꿔야겠네요. 좀 오류가 있으니까. 요거를 제가 붙여넣기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치면 짠 했더니 이제 상품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지는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는 가짜 이미지라 아마 잘 안 나오나 봐요, 거기가. 일단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반응형으로 돼 있어서 화면을 줄이면 이미지가 이렇게 커다랗게 나오죠. 다음 버튼 이미지 이게 많으면 이전 이후도 되는데 자, 이 상태도 있고 이거 누르면 이제 로그아웃도 있죠. 제가 그래서 로그아웃을 누르면 로그아웃 하겠습니다가 나오고 확인 누르면 짠 하고 이제 로그아웃 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이트를 이제 만든 겁니다.
제가 이 프론트 사이트는 넥스트랑 리액트로 만들었는데요. 좀 약간 구리긴 하지만 제가 이 코드를 어, 여러분들 제가 공개한 깃허브에 보면은 이 프론트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프론트 소스를 올려놨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저도 이제 대충 만든 겁니다. 아직 저는 프론트 개발자가 아니라서 대충 그냥 끄적끄적 대면서 만들어 본 코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얘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자, 분석을 좀 해볼 텐데, 우리가 이제 이런 페이크샵 API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페이크샵 API 만든다고 하면 내가 만들 사이트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 사이트를 고민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홈페이지 첫 화면, 메인 화면이 있죠? 사실 이렇게 상품 목록부터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쇼핑몰이라고 하면 이렇게 상품 목록부터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상품 목록을 보여준다. 이때 이제 전체 상품에 정확하게 좀 써주는 게 좋거든요. 내가 만들 페이지는 첫 페이지,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죠. 슬래시 페이지라고 합시다.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품 목록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상품이 10,000개면 10,000개 다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전체 상품 모델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의 상품 목록을 보여준다가 이제 이게 역할일 테고,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냐면 카테고리 목록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 목록을 아이고, 카테고리 목록을 보여준다. 글씨가 혹시 좀 작은가요? 이거 글씨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이고, 창이 확대가 되네. 작은 텍스트. 더 작아지네. 혹시 글씨 이거 잘 보이시나요? 보이면 그냥 할게요. 자, 일단은 카테고리 목록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해당 카테고리의 상품 목록을 보여준다. 이런 기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만들었는데 장바구니에 담길 기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로그인 페이지가 보여줘야 돼요. 로그인 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아이디, 이메일과 암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다. 이런 게 있어야겠죠.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랍니까? 아직 회원 가입을 안 했으니까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회원 가입 페이지, 그리고 회원 가입 페이지를 딱 누르면 이제 회원 가입 페이지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럼 회원 가입 페이지에서는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될까요? 이제 회원 이름도 입력해야겠죠.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암호, 생년월일,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여기엔 없지만 이제 회원 가입일이 이제 묻겠죠. 성별을 물어보고 성별을 입력하여 회원 가입한다. 그럼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 그로 끝이냐? 회원 가입 환영 페이지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웰컴이라고 나왔었죠? 회원 가입 환영 메시지를 보여준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제가 딱 해보니까 로그인 기능이 필요하죠. 로그인해서 아이디 한번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홍이란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상품 목록이 보여지고 마이 페이지가 있어요.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보여준다. 자, 이런 이제
로그인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이 페이지를 보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다시 이제 상품 목록에 와서 뭔가 장바구니 담기 하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장바구니 같은 링크가 나와서 누르면 내가 담은 장바구니 목록 내가 장바구니 담은 상품 목록이 보여지고 그 물건들을 선택해서 내가 구입하기 해서 주문하기 기능이 이제 만들어지면 점점 사이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징 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서 카테고리 목록을 보여주고 상품 목록을 보여주는데 페이징 처리가 되죠. 아직 검색 기능은 없지만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렇게 목록을 보여주는 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될 페이지가 뭐가 있지? 이거 그냥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프론트를 미리 만들어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고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내가 만들 페이지를 어떻게 고민하면 될까요? 이건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 이렇게 한다면 종이 노트 같은 거 아니면 뭐 아이패드 같은 거 있죠? 패드 등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프로토타이핑 한다고 합니다. 프로토타이핑 하는데 대충 그리면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디테일하게 그린다. 처음부터 사용자 동선에 맞춰서 그려 나간다. 대충 그리지 말고 이거를 꾸준히 오랫동안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작하겠구나 라는 게 나오겠죠? 자, 이런 이제 고민이 딱 됐어요. 이런 고민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아키텍처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키텍처를 고민한다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아키텍처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 오프 한다고 하죠. 트레이드 오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연예인 올림픽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연예인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가장 마음에 드는 연예인을 찾아 나가는 그런 이제 컨텐츠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기술은 굉장히 다양해요. 기술은 굉장히 다양하고 각각의 기술은 어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백엔드를 우리가 노드로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백엔드를 노드로 만들 수도 있고 노드.js 있죠? 아니면 자바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유리한 장점이 무엇인가? 단점이 너무 큰가? 장점이 너무 큰가? 장점이 너무 크면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아키텍처를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는데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기술을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하는 게 있어요. 회사는 놀이터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술을 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기술을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하튼 아키텍처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바로 이제 페이크 API를 만드는 거니까 페이크샵 API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학습을 위해 자바, 스프링 부트, MySQL을 사용한다. 이게 우리 아키텍처의 이게 우리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뭐 다른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럼 우린 자바랑 스프링 부트, MySQL을 사용하느냐?
어, 가장 음, 많은 회사가 원하니까.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 이미 취업을 하고 있다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기술, 다양한 기술을 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국비 교육 과정을 듣는다든지 나는 취업을 하고 싶다 이러시면 그래도 가장 취업에 어울리는 기술을 익히는 게 좋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노드라든지 백엔드 기술 중에서 노드라든지 단넷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취업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냥 국내가 뭐 자바가 나쁘든 좋든 어, 많은 회사에서 자바 개발자를 뽑으니까. 그리고 뭐 SI 회사에서도 많이 뽑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내가 전공자도 아니고 컴퓨터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술이 엄청 뛰어나지도 않다면 그런 분들은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될까요? 어, 월급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어, 복지도 좋고 이런 데서 일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이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내가 다른 일 하다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다른 일 하다가 IT 쪽 일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IT 쪽 일하고 싶은데 음, 나이도 많고 예를 들면 뭐 생각 나이가 이제 많지 뭐 그냥 나이가 많다라는 건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기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좀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분한테 저는 그러거든요. SI도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일단 취업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SI 회사가 제가 문제라고 하는 이유는 어,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서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하고 내가 점점 나아지고 더 나은 회사로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점점 꼭 회사를 이직하려고 마음먹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인간으로서 내가 학습하는 인간으로서 더 많은 걸 공부해서 공부하고 싶다.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공부한 거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SI에서 이러다가 점점점 이렇게 그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 해서 굉장히 지금 뭐 사람들이 말하는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SI는 나쁘다? 예전에는 전 SI 들어가는 걸 반대했지만 요즘은 좀 달라요. 좀 달라졌어요, 생각이. 사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다고 뭐 무조건 SI 가라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여튼 아키텍처를 고민하는데 우리는 학습을 위해서 자바, 스프링부트, 마이에스큐엘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개발을 진행할까?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 사실 초보자는 처음부터 아키텍처를 완벽하게 잡고 나가긴 힘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것을 기준으로 개발을 해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순서로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린다면, 이거는 이제 프론트 개발자가 하는 거니까. 자, 일단은 뭐 함께 개발할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위에 있는 기능이 있었죠. 내가 만든 사이트를 고민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프론트 개발이 이렇게 있다면 요즘 프론트는 리액트나 넥스트나 이런 거로 개발을 하는데 자 지금 여기 볼게요. 검사라고 제가 해보면 제가 여기 있죠? 뭐 상품 목록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제가 새로 고침을 해봤더니 네트워크를 보면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했더니 음, 얘는 넥스트라 상품 목록 갖고 오긴 했더니 이렇게 백엔드로 이렇게 상품 목록을 가지고 오는 요청을 보내요. 근데 이거는 얘는 이제 넥스트가 내부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API 호출이 안 나오는데요.
음. 자, 로그아웃하고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 하면 이때 로그인을 딱 했을 때 로그인 API가 호출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로그인 API가 호출되죠? 그래서 로그인 할 때 페이로드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전달했더니 응답 결과로 이렇게 제이손 데이터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웹사이트가 이게 그려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려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API가 뭐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REST API. 사실은 전 웹 API라고 부르거든요. REST API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REST API에 대한 설계를 한다라는 건 뭘 구하는 거냐? 일단 URL 주소, REST API에 대한 설계는 자, URL 주소를 일단 정의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상품 목록을 읽어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상품 목록을 조회한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메인 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상품 목록을 갖고 왔잖아요. 이 상품 목록을 어떻게 프론트한테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어떻게 된댔습니까?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는 모든 목록을 보여준다고 했었죠? 첫 페이지만큼. 그죠? 여기 보면 상품 목록을 갖고 오는데 해당 카테고리 상품 목록 갖고 오고 첫 번째 페이지에 상품 목록을 갖고 온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상품 목록을 조회하는 거니까 products라는 URL 주소가 사용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products라고 요청이 오면 응답은 뭐가 올까? 라고 해보면 자, 응답 주소는 뭐가 줄까? 응답으로는 상품 목록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으로는 그래서 응답에 응답 코드가 있어요. 응답 코드는 성공했으니까 200이 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디에는 어떤 데이터가 올 거냐면 상품 목록이 올 것 같아. 상품 목록도 오고 그 다음에 페이징 처리에 해당 페이지와 관련된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체 페이지 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전 첫 페이지가 있고 마지막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마지막 페이지를 눌렀을 때는 마지막 페이지에 대한 결과물이 갖고 와야 되니까 전체 페이지 수가 몇 개가 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페이지 수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온 건수. 내가 첫 번째 페이지를 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9건씩 보여줄 수가 9건을 최대 보여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첫 번째 페이지에 8건밖에 못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이 상품 현재 페이지의 데이터 상품 건수를 우리가 리턴에 응답을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상품 목록은 어떤 구조냐? 그럼 상품 목록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상품 목록은 상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상품에는 어떤 정보가 있느냐라고 하면 상품은 지금 요거 보시면 목록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미지 URL이 있고 그 다음에 제목, 상품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있어. 그 다음에 장바구니 담기를 딱 하죠. 그럼 장바구니 담기를 하게 되면 이 상품의 고유한 값, 이게 어떤 상품, 이 상품을 담아줘라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상품 이름도 중복될 수가 있죠. 동명의 상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 번호를 보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상품명을 보내면 안 될 거예요. 장바구니 담기 할 때 이 상품명을 담아줘 이러면 안 될 거기 때문에 고유한 상품 아이디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상품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 URL 주소, 상품명, 가격, 상품 아이디를 갖고 있어야겠죠.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건. 이런 것이 이제 상품 목록은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건이 오는 거죠. 상품 목록이란 건 이 상품이 곱하기 0개 이상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혼자서 이렇게 API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고 프론트 개발자랑 같이 개발하는 게 좋아요. 프론트 개발자랑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API 만들자 하고선 로그인 API는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는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게 힘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API 만들자라고 했을 때 무슨 페이지를 예를 들었었냐면 요걸 예를 들었었어요. 페이크샵 API.com에서 이 소스 코드도 있고 여기 보면 API 명세서가 여기도 작성돼 있죠. 프로덕스를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디테일 독스를 보면 여러분들 개발하시기 전에 요 문서에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all products는 이렇게 호출을 하고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야. 제이손 데이터로 나올 거야.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런 식으로 한글로 작성했죠. 이렇게 이제 API를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할 API를 한번 정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API를 정의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정보들이 저장돼야 되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API가 정의됐으면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는 이제 REST API를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REST API 작성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진짜 페이크인 거예요. 슬래시 프로덕트스란 요청이 왔을 때 동작하는 REST API를 만듭니다. 근데 지금 아까 보면 요거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프로덕트 보니까 페이징 처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정보도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를 정의할 거예요. 파라미터를 해서 페이지 값을 받아들일 거예요. 페이지 값을 받는데 페이지를 안 주면 기본 값은 0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0페이지라고 할 겁니다. 처음 나오는 페이지는. 그리고 카테고리 아이디. 카테고리 아이디도 받을 건데 기본 값은 그냥 역시 0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아이디가 0일 경우에는 모든 상품을 보여주고 지금 여기 제가 이게 상위를 누르면 카테고리 1이 전달되거든요. 하위 누르면 카테고리가 2가 전달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걸 처리해주는 REST API를 먼저 만들어 봅니다. 이미 저는 프로덕트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짜로 한번 여기다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추가하냐? 메인에 제가 컨트롤러가 있는데 여기 보면 프로덕트 컨트롤러라고 있거든요. 이 프로덕트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걸 제가 프로덕트스 2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에서 자바 클래스로 프로덕트 2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얘는 REST 컨트롤러죠. REST 컨트롤러고 자, 이러한 요청을 처리해 주는 거를 만들 겁니다. 자,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얘는 프로덕트스는 이미 있으니까 제가 프로덕트 2라고 만들 건데 자, 모든 요청은 얘는 프로덕트 2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 매핑에 프로덕트 2라고 적어줄 거고요. 얘는 이제 메소드명을 안 적었네요. 얘는 메소드가 뭐예요? HTTP 메소드가 이제 get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get 방식으로 get 매핑. 그러면 products 2라고 get 매핑이 오면 public 한 다음에 list product 2를 응답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product 2를 담아주도록 할 거고요. 이 product 2는 응답 객체로 만들어줘도 되고 도메인 객체로 만들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제가 페이크로 만드는 거니까 그냥 도메인에다 만들어 볼게요. 도메인에다가 제가 클래스를 프로덕트 2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덕트 2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기존 프로덕트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페이징 처리를 했었죠. 페이지를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페이지가 리턴되도록 했었는데 네, 저도 페이지라고 쓸게요. 페이지. 그래서 이제 페이지 객체로 프로덕트를 리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et products to 해가지고 값을 받아들일 텐데, 여기에 이제 무슨 값을 받아들이느냐? 파라미터로 페이지랑 카테고리 아이디가 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파라미터로 받기 위해서 request 파람 해주고, required, 이렇게 제 목소리 듣고 있나요?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다 받는데, 어, 얘는 필수는 아니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오게 되면 0으로 카테고리 아이디를 받아들이도록 했었고, 네, 파라미터 페이지는 역시 얘도 안 올 수도 있을 때 값은 0으로 받는다고 했었죠? 목소리가 듣고 있나? 자, 이렇게 해주면, 어, 어떻게 됩니까? 아, 페이저블이 아니라 페이지였죠? 페이지. 페이지. 네, 페이저블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받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파라미터가 오는 거잖아요. 카테고리 아이디랑 페이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to도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to 한 다음에 카테고리 아이디와 페이지에 따라서 결과물을 뭘 만들어요? 페이지 프로덕트 2를 생성해서 리턴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페이지 객체는 어떻게 만드느냐? 페이지 프로덕트 2 해주면 리절트는 자동으로 안 만들어지나요? 이렇게 do 페이지 인풋 안 되나? 잠시만요.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제가 없어서 자, API 좀 찾아봐야겠네. 자, 페이지 프로덕트 페이지 인스턴스 만들기. 이 페이지가 뭐냐면 요거죠. 요거 스프링 데이터가 제공해주는 페이지 객체를 보통은 레파지토리가 리턴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페이크로 만들려다 보면 직접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인스턴스 생성 이렇게 해보면 뭔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어, 빙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자, 일단 여기 볼까요? 페이지를 가보면 페이지는 인터페이스고 페이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객체가 페이지 인풀이 있어요. 페이지 인풀이라는 객체는 이렇게 이제 인스턴스를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보니까 리스트 타입으로 컨텐츠를 받으면 되네요. 그죠? 퍼블릭이니까 여기에 이제 new 해주고 페이지 인풀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가짜를 내가 리턴해 주려고 하면 이렇게 리스트만 던져주면 얘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나 봐요. 그러면 리스트 프로덕트 to 리스트는 new array list 이렇게 선언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 프로덕트 to 클래스가 뭘 가져야 한다고 했었냐면 이런 거 했었죠. 이미지 URL, 상품명, 가격, 상품 아이디 이런 걸 가진다고 했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선언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이미지 URL, 그 다음에 name, 또 price, 그죠? 그 다음에 ID, 뭐 이런 걸 네 가지 값 정도를 일단 이건 꼭 가져야 되니까 갖도록 해놨고, 자 데이터라고 해서 세터 게터 메소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롬복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까요? 그러면 all 아거스 컨스트럭터랑 생성자 없으시도 만들어야 되니까 no 아거스 컨스트럭터 두 가지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다가 가짜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줄게요. add에서 new product to 해주는데 파라미터가 이제 URL 그 다음에 name, price, id인데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네,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가짜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상품 2, 상품 3, 상품 4. 가격 2,000원, 3,000원, 4,000원. 2L, 3L, 4L. 이렇게 해서 리스트 넣어주고 리턴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페이지 인풀 아까 보니까 여기 리스트만 넣어주는 거 말고 리스트랑 페이저블 객체도 넣어줄 수가 있죠. 토탈 건수도 넣어주고 요거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요거로 사용하면 페이징 처리까지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페이저블은 페이저블 객체는 인스턴스를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 보니까 인터페이스고 이걸 구현하고 있는 객체가 여러 개가 있죠. 페이지 리퀘스트. 얘가 왠지 느낌이 딱 오죠. 페이지 리퀘스트 객체는 클래스고 생성자 프로텍트네요. 얘는 퍼블릭 스태틱. 자, 스태틱 메소드로 페이지 리퀘스트. 이게 클래스가 페이지 리퀘스트인데 어때요?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오브라고 불리는 메시지로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페이지 리퀘스트 점 오브 해주고 요게 이제 전체 페이지 건수랑 1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 페이지당 10개씩 보여주겠다. 만약 우리는 9개씩 보여준다고 하면 9가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페이지볼 만들어서 이 페이지 인풀에다가 파라미터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리스트의 사이즈, 진짜 지금 현재 건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리턴해주게 되면 가짜 API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새로 서버를 재시작하고 자, 프론트 서버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포스트맨으로 API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포스트맨으로 목록 갖고오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리퀘스트, 애드 리퀘스트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품 목록 가져오기 읽어오기 2라고 해주고요. 파라미터가 없이 한번 실행해 볼 거고 URL 주소는 http localhost 8080에 products 2였죠.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볼게요. 샌드 버튼을 눌렀더니 이거는 보세요. 헤더스의 토큰 형식의 값을 찾을 수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럼 뭐냐? 우리가 지금 만든 게 보안 쪽 인증을 하기 때문에 시큐리티 컨피그를 보면은 로그인 해야지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로그인 하지 않고도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소스 코드에서 경로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컴마 해주고 프로덕트스 2의 모든 거 이렇게 해주면 로그인 안 해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크릿은 나중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짜 API부터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API를 정의하고 이 정의한 API에 맞게끔 가짜 API를 만드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 DB도 사용하지 않고 시크릿도 적용이 안 됐고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가짜로 요청받고 응답하는 거, 진짜처럼 돌아가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샌드 버튼을 누르면 아이고 다시 서버가 안 실행됐나? 서버 멈추고 서버를 다시 시작한 다음에 이거 글씨가 너무 작죠? 글씨 좀 크기를 좀 바꿀까? 제 모니터가 보통 1920인가 그런데 아주 크진 않은데 글씨 20 콘솔도 20 다 20으로 바꿔서 오케이. 좀 글씨가 커졌습니다. 좀 진짜 크게 할걸. 네, 서버 재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프로덕트 2를 짠 누르면 네, 나왔죠. 지금 보면 이렇게 프로덕트 2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가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프론트 개발자랑 같이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게 이제
응답 결과예요. 이게 응답 결과로 가짜 데이터, 제가 4건 넣은 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만약에 가짜 데이터를 여러 건 넣어주잖아요. 지금은 제가 4건만 들어갔는데 페이징 처리가 되려면 열 어떻게 몇 건 내야 됩니까? 페이징 처리 되려면 우리가 한 페이지당 9개씩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10개는 최소한 10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 6, 7, 8, 9, 10, 11, 12개 넣고요. 이거를 상품 4, 상품 5, 상품 6, 상품 7, 상품 8, 상품 9, 상품 10, 상품 11, 상품 12. 아이디는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REST API를 짠 하고 호출했더니 어때요? 최대 9건의 데이터가 나왔죠? 근데 아까 파라미터로 뭘 넘겨줄 수 있다고 했었냐면 저희들이 뭘 넘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파라미터로 페이지 값을 넘길 수 있다고 했었고 카테고리 아이디도 넘길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페이지 값으로 파라미터 어디 있습니까? 파라미터에 페이지 값을 제가 밸류를 1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눌렀더니 1 했으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첫 번째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몇 건이 갖고 오고 있습니까? 무조건 지금 9건, 10건, 개수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은 왜 그런 거냐면 이 리스트에다가 몇 건을 넣어줘야겠어요? 내가 전체가 12건이면 조건을 좀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페이지일 때는 10건을 들어가도록, 두 번째 페이지 또는 이제 3건만 들어가도록. 이거는 조건문을 넣어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12건이니까 if에서 페이지가 0일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0일 때는 몇 건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9건을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else 페이지가 0보다 클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else if 해서 이제 넣어주게 되면 3건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 페이지 처리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 고침해서 페이지 눌렀더니 이번엔 어때요? 두 번째 페이지는 3건이 갖고 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토탈 페이지 전체 페이지 수는 2건이고 토탈 엘리멘트는 12건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넘어오고 있어요. 즉 이건 뭡니까? 가짜 API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짜 API를 만들었는데 자, 이 포스트맨 같은 걸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걸 딱 눌러보면은 CURL이 나오거든요. 이 CURL 같은 게 되게 좋습니다. 이런 문법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CURL 같은 것은 지금 이 API를 호출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복사해서 이런 거 뭡니까? 그 터미널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값이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리고 CURL을 예쁘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CURL 결과를 예쁘게 이런 거 터미널 같은 거 사용할 때 이런 거 익히시면은 리눅스 같은 명령이 있거든요. 이런 걸 예쁘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 이런 도구를 추가해 주면 된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주고 파이썬 명령도 쓰면 좋네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python-m의 JSON tool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터미널에서 예쁘게 보여주고 있죠. 이건 파이프 기호라고 해가지고 CURL의 결과를 파이썬의 이 -m JSON 명령한테 전달하라는 거예요. 인풋으로.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가짜가 마치 등록하는 것처럼 가짜가 들어갔을 때도 동작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약간 머리만 쓰면은 데이터베이스인 거 하나도 안 이용하고
어, 등록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등록하게 되면은 뭐 스태틱한 그 리스트나 이런 데다가 이런 객체들을 저장하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상품 정보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어땠습니까? 메소드 안에다가 로컬 변수로 넣어놨는데 이 변수를 컨트롤러에다가 이렇게 갖도록 하면은 얘는 메모리에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저장했을 때 리스트에 추가하고 얘는 꺼낼 때 그 리스트에서 딱 아웃 페이지 0페이지만큼만 리스트에서 꺼내서 리턴한다든지 그다음 그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만 리스트에서 꺼내서 리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 DB나 이런 거 전혀 쓰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진짜 가짜 API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짜 API 만들어야지만 DB도 사용하지 않고 스프링 시큐리티도 사용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는 동작하는 가짜 웹 레스트 API를 미리 만든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API가 뭔지 고민했으니까 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PI 정의를 하자고 프론트 개발자는 막 열심히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한 다음에 가짜 API 미리 만들어주면 프론트 개발자는 이거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쓰면 되니까 프론트 개발자는 이거 써서 개발하면 되고 나는 이 사용자가 가짜 API를 쓰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이제 프론트 개발자는 가짜 API로 이제 개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나는 그 시간 동안 가짜 API로 백엔드 개발자는 프론트 개발자가 가짜 API로 개발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짜 API로 개발하는 동안에 진짜 API를 만든다. 그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이제 이거 프로덕트에 있는 걸 갖고 와 볼게요. 프로덕트 컨트롤러에 보면은 프로덕트 서비스를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내가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리스트 갖고 오는 걸 진짜로 만들었으면 얘를 주입을 합니다. required args constructor 이렇게 해서 주입을 한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2도 이제 가짜였으니까 이제 프로덕트로 가져오도록 하고요. 이 부분도 이렇게 제가 빼고 프로덕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아이고 진짜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프로덕트 서비스에 get products get products 해보면 뭐가 들어옵니까? 페이지랑 사이즈가 오는 것도 있고 카테고리 아이디 페이지 사이즈 오는 거 있죠? 이걸 누른 다음에 카테고리 아이디 페이지 9건씩 최대 9건을 갖고 오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진 결과가 페이지 프로덕트죠? 이거를 리턴 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짜 API를 고쳐서 진짜 API로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불필요해졌으니까 프로덕트 2는 삭제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서버를 재시작하고 이 프로덕트 2를 다시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덕트 2를 얘는 이제 호출하는 방법은 틀려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딱 눌렀더니 어때요? 페이지 1번째 페이지는 없죠? 페이지 0을 한 번 더 보니까 값이 리턴 오는 게 없나? 잠시만요. 페이지가 0. 카테고리 아이디가 0. 왜 데이터가 안 나올까요? 제가 API를 잘못 생각했나? 그러면 카테고리 아이디 받고 카테고리 아이디가 없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카테고리 아이디가 없을 때는 조건을 이렇게 했어요. if 카테고리 아이디가 0일 때는 return 이렇게 페이지 값이랑 9만 넘겨주고 카테고리 아이디가 있을 때만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새로 고침하고 지금은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실행을 했더니 이제 어때요? 뭐 나오죠? 내가 카테고리 아이디도 파라미터로 넘겨주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우리 아이디를 이제 1을 넣어주게 되면 카테고리 아이디 1에 해당되는 것만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가짜 API를 만들어서 나와 협업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개발하는 동안에 나는 진짜 API를 만들어서 짠! 하고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진짜 API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진짜 API는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엔티티를 정의해야 돼요.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 지금 보세요. 컨트롤러를 만들었으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페이지에 프로덕트를 리턴해주는 get products. 여기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인티저, 페이지 값을 받아들이든지 해가지고 프로덕트를 리턴해주는 이런 메소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이런 메소드가 필요한 건데 이런 메소드를 누가 갖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메소드는 예를 들면 프로덕트 서비스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이 프로덕트는 아까 뭐였어요? REST API가 상품 목록을 리턴해준다고 했죠. 페이징 처리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리턴해줄 것 같아. 그러면 페이지 값을 넘겨주자. 근데 페이지 값이 아니라 뭐 모두 넘어올 수 있습니까? 인티저, 카테고리 아이디도 넘어올 수 있어. 카테고리 아이디가 0일 때는 모든 상품을 보내주는 거야. 조건이 카테고리 아이디는 0일 땐 모든 상품을 보내줘. 상품을 전송한 상품을 리턴한다. 페이지가 0일 때는 이거 이제 첫 페이지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API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보통 서비스는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우리가 쓴다고 하면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쓴다고 하면 얘는 트랜잭션 처리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호출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뭐 스프링 JDBC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SQL이 사용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할 땐 JPA를 사용할 때는 엔티티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덕트를 엔티티로 사용하자라고 하면 좋아. 프로덕트는 엔티티로 만들자. 엔티티로 만들고 그럼 테이블을 어떤 테이블에 저장하도록 할까? 그럼 프로덕트 스 테이블에 저장하도록 하자. 테이블 이름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복수형으로 만들까? 혹은 뭐 단수형으로 만들까? 이건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 만들 때 어떤 테이블 이름은 이름 자체가 명사가 복수형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수형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일관성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만들든 단수형으로 만들든 그러면 이렇게 만들도록 하자라고 하면 이제 프로덕트 엔티티가 정의가 되는 거죠. 어떻게 정의가 되냐? 프로덕트 엔티티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프로덕트 엔티티가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프로덕트 카테고리 정보도 들어가야겠네. 그죠? 카테고리도 필요한걸? 카테고리도 DB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카테고리도 엔티티를 만들자. 카테고리 엔티티가 필요하다. 프로덕트 카테고리 엔티티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만들까? 얘도 프로덕트도 프로덕트 엔티티로 이렇게 만들자. 근데 저는 이제 테이블은 전 단수형으로 했네요. 그럼 복수형이나 단수형. 단수형인데, 일관성을 지킵시다. 저는 URL 주소가 복수형으로 했었죠. URL 주소 자체가 프로덕트 수라고 했었어요. 그럼 카테고리 엔티티는 어떻게 만드냐? 카테고리는 우리는, 자, 보세요. 카테고리는 아이디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아이디를 가져야 되고, 이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아이디랑 이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다른 게 필요한가? 뭐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럼 카테고리 아이디는 어떻게 만드냐면, 자, 카테고리 아이디는 이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하겠죠. 엔티티로 공부했다면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 DB를 사용할 거네. 엔티티를 쓴다는 것은 DB를 쓰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면, 스프링 부트에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스프링 부트를 미리 좀 공부를 해놨다면 빌드.gradle에 무슨 파일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자, 빌드.gradle에 뭐가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면, 자, 빌드.gradle에서 스프링 데이터 JPA 관련된 스타터랑 그 다음에 우리가 MySQL을 사용한다고 하면 MySQL 관련된 이제 JDBC 드라이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걸 알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가야 라이브러리가 추가됩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 데이터베이스 설정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베이스 설정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MySQL 서버가 실행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MySQL을 어떻게 실행할까?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할까? 아니면 뭐 AWS에 있는 RDS를 사용할까? 아니면 뭐 도커로 MySQL을 실행할까? MySQL 서버를 실행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저희는 도커를 이용했죠. 도커를 이용해서 MySQL을 실행하고 그 MySQL DB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MySQL DB를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리소스 폴더에 뭘 사용했어요? 어플리케이션 야물 파일을 보면 요렇게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기 위한 설정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들어갔습니까? DB URL, DB ID, DB AMO, 그 다음에 하이버네이트를 사용할 때는 MySQL par dialect라고 하는 그 것들이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오류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하고 지금 보니까 DDL 오토가 업데이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엔티티만 만들고 프로젝트를 서버를 딱 실행하면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카테고리 테이블과 프로덕트 테이블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자동으로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품 입력 기능부터 만들고 오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것처럼 카테고리 목록을 저장할 인서트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짜 상품 정보를 저장할 인서트문을 만듭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거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드미 파일을 넣어놨죠. 여기 카테고리 만들고 이렇게 상품 정보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테고리 아이디를 보면 뭐 제네레이트 밸류로 해서 아이디가 자동 생성되도록 해놨는데 저는 자동 생성되는 게 아니라 직접 아이디 값을 넣어줬어요. 왜냐하면 가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이 상위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 네임에서 넣어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동으로 증가할 때 얘는 일이 아직 안 저장된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빼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카테고리 아이디에선 자동 생성되는 얘를 빼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카테고리도 만들고 프로덕트도 만들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가짜 데이터도 집어넣고 컨트롤러로 딱 고치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상품 목록 갖고 오는 API는 동작합니다. 그러면 프론트 개발자는 뭐 하겠습니까? 프론트 개발자는 상품 목록 갖고 오는 거니까 메인 페이지 오면 우리가 이거 보여준댔잖아요. 상품 목록. 이거. 프론트 개발자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상품 목록 보여주는 건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상품 잘 보여주려고 예쁘게 보여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동안 그럼 백엔드 개발자는 뭐 하느냐? 이제 상품 목록 보여주는 거 했으니까 로그인 하는 걸 해야겠는데 거기서 이제 로그인 처리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죠. 로그인. 그럼 로그인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쉬운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쿠키나 세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방법은 뭘 이용하는 거죠? 스프링 시큐리티 같은 거 이용하는 거예요. 쿠키나 세션을 직접 이용하는 거죠, 사용자가. 쿠키가 있으면 로그인 한 거로 치고 세션이 있으면 로그인 한 거로 치고 이런 건데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하는데 프론트 개발자랑 같이 개발할 때는 API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PI 로그인 API를 호출하도록 한다.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하든 가장 쉬운 뭐 직접 로그인을 처리하든 내가 로그인 기능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도 있을까요? OAuth2 인증으로 뭐 구글 로그인 같은 거 있죠? 구글 로그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GitHub 로그인이라든지 로그인 등을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 이런 거를 이제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 시큐리티랑 연동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구글 로그인을 하지만 추가 가입 회원 정보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 OAuth2 인증을 하지만 플러스 추가 가입,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 로그인을 했는데 뭐 전화번호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면 구글로 로그인 했는데 추가적으로 전화번호를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회원 가입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추가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로그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게시판 만들기 보여줄 때는 여러분들 세션 쿠키인가 이용해서 세션이나 쿠키 이용해서 로그인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하면서 로그인 API도 제공해주고 JWT 토큰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기능들을 했죠.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관련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엔티티 구성은 어떻게 이런 걸 막 공부를 해서 공부했더니 엔티티 구성은 멤버와 롤이 권한 테이블이죠. 어떤 관계입니까? n 대 n 관계, n 대 m 관계. 그래서 다대다 관계구나. 다대다 관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프링 시큐리티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전반적인 이해. 그래서 되도록이면 초보자들은 스프링 시큐리티는 사용하지 않는 거 추천합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사용하지 않고 로그인, 로그아웃을 구현해보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떤 식으로 추천하면 되냐?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로그인 기능을 생각해보자면 로그인의 API를 이제 정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슬래시 로그인 요청을 하는데 얘는 뭐 파라미터가 되든 아니면 바디가 되든 유저 아이디, 이메일이 되겠죠.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받는 거예요. 파라미터로 받는다. 파라미터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DB에서 회원 정보를 읽어와서 이메일,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 보면 되겠죠? 이메일에 해당하는 회원 정보 읽어야겠죠?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 본다. 근데 패스워드가 그냥 평문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패스워드는 암호화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가 암호화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일치하는지 본다. 이런 거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암호화되어 있는 암호랑 사용자가 입력한 암호가 일치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 여러분들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로그인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사용자가 아이디 암호가 맞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쿠키를 생성합니다. 로그인 쿠키를 생성한다. 이 쿠키를 생성해서 이제 리스폰스 응답에다가 주는 거죠. 자, 응답으로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합니다. OAuth에서 시큐리티를 안 쓰면 좀 복잡해질까요? 저는 사실 시큐리티 안 쓰고 OAuth를 구현하는 게
구현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OOS에 대한 확실한 개념만 갖고 있다면, OOS2 인증을 스프링 시큐리티 연동하지 않고 직접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OOS2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더 쉽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예, 이건 뭐 잘만 동작하면 되니까. 근데 스프레이 시큐리티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증 쪽을 이렇게 점점 딥하게 가다 보면은 인증 쪽에서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기능 추가도 해야 될 게 많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쿠키를 생성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이제 이걸 이런 방식으로 쓰지 않고 스프레이 시큐리티 쓴다고 하면 스프레이 시큐리티의 내부적인 동작 원리도 이해하고 JWT 토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하고 리플래시 토큰, 액세스 토큰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JWT 토큰을 뭐 이렇게 전달해주면 이쪽에서 또 브라우저에서는 또 로컬 스토리지에 그걸 담았다가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론트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가 막 고민을 해서 우리한테 최적의 로그인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방법을 생각해서 이제 아키텍처가 정의되고 그 아키텍처에 맞는 로그인이 구현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로그인 하기 전에 회원가입부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회원가입이 돼야 로그인이 되니까 회원가입부터 하자 하면 이제 회원가입부터 만들 수도 있겠죠.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증을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멤버와 롤 엔티티로 구성될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엔티티를 고민을 하고 이렇게 멤버와 롤은 다대다 그랬잖아요. 예, 다대다 엔데 M이라고 합시다. 다대다 관계니까 이거를 이제 엔티티를 만든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레파지토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도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컨트롤러에서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개발하기 전에는 이미 회원가입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프론트 개발자가 쓸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여기서 네, 이제 로그인하고 회원가입 누르면 이게 5가지 정보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누르면 5개 값이 백엔드한테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백엔드는 이걸 받아서 그냥 메모리에다 들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다가. DB도 사용하지 않고. 그럼 로그인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메모리에 들고 있으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 누르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받아가지고 메모리에 있는 정보랑 비교해서 있으면 이렇게 쿠키 값을 리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있으면 JWT 토큰을 그냥 만들어서 리턴해도 돼요. 가짜로. 그러면 이제 프론트는 그게 이제 진짜 이제 스프레이 시큐리티 위해서 만들어진 줄 알고 그걸 쓰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회원가입도 만들고 가짜로 처음에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엔티티도 만들어서 동작하도록 만들고 로그인도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다 보면은 이제 프론트도 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백엔드도 가짜 API가 진짜 API가 되면서 진짜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사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짠 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 제가 보여준 이 소스 코드랑 그 다음에 백엔드 소스 코드는 제가 깃허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공부하면서 요거 장바구니 담기나 이런 것도 한번 직접 구현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할 일은 일단 여기까지 뭔가 안내하는 것까지 한 거고요.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끝까지 만들어 보는 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